안녕하세요. 저는 UCA 코딩 아카데미 센터장 김현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UCA부터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크게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과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으로 나눌 수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이 듣고 있는 C 언어나 그 다음에 파이썬, C++, C샵 이런 수업이 되겠고,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울산 또는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UC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요즘에 상담 전화를 많이 받는데,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중등 어머니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사실 전화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내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해 왔어요. 조금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자, 여기서 퀴즈예요, 퀴즈. 네카라 쿠베 닥토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요 일곱 글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IT 기업이고요. 그 다음 앞 글자를 땄어요. 앞 글자 딴 것 같다, 그쵸? 뭘까요? 일단 카 나실 것 같아요. 카카오. 그 다음 네이버. 쿠는 쿠팡. 그 다음에 배는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당근마켓이겠죠, 요즘에. 그 다음에 토스, 라인입니다. 이 일곱 개의 키워드를 제가 들고 온 이유는 공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IT 기업 탑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카라쿠벤토라고 앞글자를 따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놨어요.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들. 자, 일단 IT부터 가볼게요. IT. 제가 아까 전에 네카라쿠베당토는 제가 IT 기업입니다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그 IT 기업에서 IT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일단 IT는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정보 기술을 뜻합니다. 정보 기술. 말 그대로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고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는 IT라고 하고, 그럼 요즘에는 IT보다는 ICT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ICT. IT에서 가운데 C만 추가가 되었다, 그렇죠? 이때 C는 커뮤니케이션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초연결이 된 거죠. 초연결.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개념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저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센서랑 통신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제 사물과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필요할 때마다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도 요즘에 많이 들어오신다 그랬죠? 빅데이터는 이제 배경이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비용, 처리 비용이 낮아지고 휴대폰을 이제 저희가 다 들고 다니게 되면서 정보의 양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말이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좀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이제 컴퓨터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죠? CPU 같은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장비들을 저희는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크롬 같은 것들, 크롬 위주의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딩은 저희 학생들이 배우는 코딩은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저희 UCA가 알려드릴 내용이에요. 첫 번째, 1번을 넣어놓은 이유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뭔가 소프트웨어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조금 모르실까 봐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이고 이제 2번, 3번, 4번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번은 조금 간략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3번, 4번은 귀 기울여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일단 동향,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UCA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요즘에 너도나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제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뛰어들고 있으면서 뉴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삼성 임직원이 엄청난 스톡옵션과 그 다음에 연봉 인상을 받고 쿠팡으로 이직을 했다고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문이고 이제 이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 경제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의 직업들이 모두 이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고 핫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바뀌고 있는 거죠. 미래 인재에게 원하는 핵심 역량이 바뀌고 있다. 요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 밑에 표를 제가 넣어놨어요. 소프트웨어라면은 이제 어머님들은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지 보실게요. 밑에 그래프를 보면요.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IoT,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VR, AR, MR, 그 다음에 요즘에는 XR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 서비스, 블록체인, 요즘에 핫하다, 그쵸? 블록체인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제가 도식화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것들 정리를 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드론. 이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다. 좀 큰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산업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들이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도 바뀌고 있다. 그럼 사회에서 원하는 인상이 바뀌니 여기 이러한 이제 변화들이 어디에 반영이 될까요? 학교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교라고 지금 선정을 받아요. 요거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올해도 이번 달에 9개 학교가 선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리스트를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디보스 세계경제포럼, 맥킨지, 그 다음에 가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ICT,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렇죠? ICT 인재 역량으로는 협업, 그 다음에 유연한지, 민첩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요거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창의적인 융합 사고를 가진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에요. 그럼 이제 대학교도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지금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어디까지 반영이 될까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다음 PPT에. 초중부가 2015년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어요. 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실과라는 과목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웁니다.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보 과목으로 배웁니다. 목표는 이제 똑같아요. 밑에 보시면 정보 능력, 소프트웨어 능력을 컴퓨팅 사고력, 그 다음에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싶은 거죠.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 초중고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과기정통부에서 작년에, 맞죠? 20년 3월에 내보낸 보도자료예요. 제목부터 보시면 소프트웨어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을 더한다. 적혀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분야구나를 조금 이 제목을 보시고 깨달으셨다면은
박수.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자, 인공지능은 뭘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실현시킨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를 반영시켜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인공지능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범운영이에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과학고랑 화분고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학고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네 2학기 때 인공지능 수업을 듣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잘 들어놓고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 대학교 갈 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고 있니? 라고 했더니 카톡으로 이제 어쩐지 도서관에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물과고에. 그래서 울산과학고랑 화분고가 아마 2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울 인공지능 교과서. 이 책은요, 고등학교 심화과정에 있는 교과서 표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도 조금 보시면 저기 보라색 칸에 제가 영역 및 내용 요소를 제가 넣어놨는데 고등학교 심화를 보시면 전반적인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들이 배울 법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얼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차를 보고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범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수업을 실시될 건데 조금 빨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진학 가능한 전공을 써놨는데 요거 왜 제가 이 PPT를 넣어놨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학생들과 또는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제가 보통 넣어놓은 거예요. 오늘 발표에.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트렌드가 아까 뭐였죠? 제가 강조한 것처럼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전반적인 공과 계열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써놓은 항공우주라든지 인공지능학과, 정보보안, 반도체학과, 건축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기전자통신, 기계공학, 게임 개발, 자동차 관련 학과에 모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무조건 컴퓨터 공학을 밀어붙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 생활기록부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랑 상담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게 되는데 성향을 보면 꼭 컴퓨터 공학이 아닌 다른 과가 맞는 학생들을 만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학생 중에 전기 전선을 모으는 학생이 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전기 전선을 집에 있는 선이란 선은 다 모았대요. 그래서 이사 가실 때 그 머리 처리한다고 굉장히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손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차라리 소프트웨어랑 접목을 시켜서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 쪽이 훨씬 맞을 수 있어요. 자신의 성향과. 근데 꼭 굳이 고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자료를 넣어 놓은 거고, 그래서 설명회를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조금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다른 곳까지, 다른 전공까지 대학을 보낼 수 있구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왼쪽에 있는 표는 충실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1학년 1학기에 프로그래밍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응용 프로그래밍이라는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스템 반도체학과요, 연세대. 여기에 교과 과정에도 1학년과 2학년의 프로그래밍 수업이 깔려 있어요. 그 다음 고려대 건축학부에서도 2학년 2학기 때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워요. 그 다음 항공우주학과.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이 항공우주에 대한 사업을 성공시킨다면 이제 민간 사업까지 확장이 되겠죠. 지금 우주 관련된 사업들이. 그러면 항공우주학과도
이제 트렌디한 조금 학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학년, 2학년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하면 좋을 법한 기사들을 제가 뽑았어요. 일단 서울대도 코딩을 교양 필수로 지정했다. 2016년 기사예요. 지금 현재 서울대 재학한 학생들은 C 언어를 교양 필수로 배우고 있어요. 교필이라면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전교생들이 배워야 되는 수업인 거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꾸준하게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뉴스 기사를 발췌하면서 이걸 꼭 내용을 전달해드려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대학생들 상담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학생들과 그 다음 국내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일단은 크게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소프트웨어라는 이 산업에 대해서 느끼는 온도차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수업을 무조건 학교에서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한 친구는 독일에 유학을 간다는 학생은 의류학과였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전공하는 미국의 유학생도 전공이 아닌 거죠, 소프트웨어가. 근데 이 학생들이 C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1학년 때 되는 수업으로 C 언어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혼자 독학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죠. 외국어로 진행이 되면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현명하다, 그쵸?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C 언어를 듣고 갔어요. C 언어, 파이썬을 듣고 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학생은 제가 이제 와서 상담할 때 항상 물어봐요. 왜 코딩을 배우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일단 제 전공이 경제 정치학과인데 너무 문과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과적인 걸 섞어야 자기가 본인이 앞으로 취직을 할 때 유리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렸어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들어가야 앞으로 본인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가 될 거예요 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필수적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 대학생들 경우에는 오는 전공들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랑 관련있어요. 중앙대, 숭실대, 경북대, 그다음에 울대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이 친구들은 다 전공이 뭐 정보보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 그다음에 전기전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건 국내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만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깝죠,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네이버가 900명,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채용하겠다고 기사도 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개발자 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왜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하는가? 자, 지금 미래의 세상은 소프트웨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창의 융합형 ICT 인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또 크게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대학을 보낼 건데 대학을 가는 방법이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정시는 아실 것 같아요. 수능을 쳐서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원서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는 학교 생활과 내신 성적과 관련 있는 전형이고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제가 적어놨는데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양이죠, 양. 교과 전형은 학교 내신 성적을 산출해서 수시에 지원을 하는 전형인데 공과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요 네 과목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전과목을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과목을 다 산출을 해서 그 성적에 맞게끔 맞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교과 전형은 학교 내신과 관련이 있다. 학교 내신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특기자 전형은 네, 소프트웨어 저희 특기자 전형이 있다, 그쵸?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은 교내외 활동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 성과도 있어야 되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은 이제 뭐 음악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미술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 그 다음에 저희 UC에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전략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정성평가라고 적어놨다, 그쵸? 말 그대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평가를 하는지는 뒤에서 볼게요. 갑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밑에 보면 학생이 학업 능력, 학교 성적이겠죠. 학업 능력 플러스로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 이 모든 것을 평가해서 학생을 뽑겠다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누구나 알 법한 대학들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는 건 지금 교육부의 정책이 수시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쵸?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어지거나 또는 비율이 낮아질까 봐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치가 조금 낮아지긴 해요. 하지만 특기자 전형의 비율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줄었고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과 뽑는 비율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어요. 이 말뜻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대학교가 알고 있어요. 학교 성적만 좋다고 해서 학생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이 가진 능력, 그 다음에 잠재력,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전체 구성을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샘플을 오프라인에 오신 어머님들께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온라인이라서 일단은 볼게요. 그 텍스트로만 볼게요. 첫 번째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인적 사항이 있고 두 번째 그다음에 학적 사항, 그다음에 출결 사항, 그다음에 수상 경력,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사항. 자격증 취득 사항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요. 그 학교는 포커스가 취직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성화고 학생 중에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학생들은 자격증 요 5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인문계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 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입 입시에. 그 다음에 6번 진로 희망 사항인데 작년 고3까지만 해도 본인이 되고 싶은 진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프로그래머, 2학년 때도 뭐 프로그래머, 3학년 때도 뭐 백엔드,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칸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고3부터는 이 진로 희망 칸이 사라져요. 사라지는 게 조금 별표예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창체 활동이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고 사항들이 카테고리가 자동 봉진입니다. 저희가 앞글자를 따서 자동 봉진, 봉진 뭔가 뭐 조금 구수하다 그렇죠? 자동 봉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 다음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특,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크게는 10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학생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정성스럽게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다시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부를 딱 보고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과 영역은 이제 전체적인 교과 성적, 그 다음에 학년별로 교과 성적의 추이, 그 다음에 학업 관련 어떤 탐구를 했는가,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 교과 영역이고, 비교과 영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 학적은 이제 반영이 안 될 거예요. 블라인드가 될 거고, 출결 상황, 그 다음에 창체 활동,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 비교과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둘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사항을 넣어놨고, 자, 보실게요. 자, 그러면 학생부에서 학생의 학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의 평가 영역을 보는데, 학생부에서 어디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지, 평가가 되는지 제가 표로 이게 올려놨어요. 보시면, 학업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상 경력에서 볼 수 있겠죠. 좀 선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업 영역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창체 활동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 다음에 독서 활동, 행특에서 이 학생의 학업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입학사정관들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건 100%는 아니에요. 학교마다, 그 사정관들마다 보는 포인트들이 다르고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평가 역량은 네 가지지만 학생부 전반적인 내용에서 크로스가 되면서 평가가 된다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평가될까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30%다. 그러면 이제 학업 성취도, 학업을 얼만큼 잘 성적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의지, 그 다음에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학생이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을 배워요. 근데 그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확장해서 어떤 걸 더 학생이 배우려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구 활동이 학업 역량과 직결되겠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에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국과목은 수학, 그 다음에 물리, 그 다음에 정보 과목이랑 이제 직결되겠죠.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관심이 있고 이해했는지. 이거 물리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물리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성적이 깎이게 되겠죠. 일단 인성 같은 경우는 협업,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런 걸 반영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큼 학업을 이끌어 가느냐 또는 동아리 활동, 학교 전반적인 활동을 얼마나 스스로 자기가 주도해서 이끌어 가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가, 그 다음에 학생에게 리더십은 있고, 앞에서 봤던 단어도 그렇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발전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 반영 비율이 30, 30, 20, 20인데 대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제가 전반적인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진학할 학교를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 고1, 고2, 고3 어머니들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볼게요. 일단 고1과 고2, 고3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아리 활동이에요. 자, 현재 지금 고2, 고3 어머님들 조금 집중해 주세요. 자율 동아리가 지금 쓸 수 있어요. 정규 동아리는 이미 학생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자율 동아리를 지금 연간 한 개 30자를 기재할 수 있어요. 기재할 수 있어요.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에서 본인이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전공을 가고 싶다. 그러면 자율 동아리도 해야죠. 30자예요, 30자. 30자라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생기부에 자율 동아리 이미 5글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름이 쓰일 거예요. 그 동아리 이름을 쓰고 내용을
정말 대략적으로 쓰면 30초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그냥 대놓고 뭐 하는 동아리인지 이름에다가 쓰러 갑니다. 파이썬 동아리면 파이썬 동아리 이렇게. 파이썬을 뭐 조금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해서 이름을 그냥 대놓고 쓰라고 합니다. 자율 동아리가 쓰면 좋죠. 정규 동아리에서 본인이 관심 있어서 좀 더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게 어필이 되니까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를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고1 친구들은요. 자율 동아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미반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규 동아리의 활동의 퀄리티를 올려야겠죠. 네, 정규 동아리는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고1, 이제 진로 활동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보시면 고1, 고2, 고3에게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연간 700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지금 이제 올해 대학교 간 지금 20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로 활동에서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500자였어요. 500자. 왜 500자에서 700자로 늘어났을까요? 이건 제가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진로 희망 사항에 대해서 쓰는 칸이 표가 이렇게 썼어요. 작년 고3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0살 대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었어요. 대놓고 저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전공, 이러한 진로를 가고 싶어요 라고 쓸 수 있는 칸이 3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설명도 쓸 수 있었는데 그 칸이 없어지면서 진로 활동의 글자 수가 늘어난 거죠. 이 700자에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라든지 전공이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진로 활동의 글자 수가 200자 추가되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체크가 안 돼 있네요. 독서 활동도 지금 현재 고2, 고3 같은 경우는 도서명과 저자를 쓸 수 있어요. 고1 같은 경우는 미반영이죠. 그럼 이때 지금 고1, 고3과 고1이 독서 활동에 대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데요. 팁을 좀 드릴게요. 보고 계시니까. 고2, 고3 같은 경우는 독서를 늘려야겠죠. 독서 양을 늘리세요. 독서를 많이 넣어두시고 독서 감상문 쓰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컨설팅 받는 학생들도 저희가 독서 감상문을 쓰게끔 시키고 있어요. 리스트업을 해준 다음에 학생들마다 맞는 독서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상문을 쓰게끔 시키고 있어요. 독서량을 저희가 늘리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고1 어머님들이나 고1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 활동이 미반영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역으로 가죠. 책을 읽은 내용들이 세특에 들어가면 되겠죠. 세특이라는 파트를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면접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 영역,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 영역은 보시면 아까 성적이랑 뭔가 관련이 있었다, 그쵸? 앞에 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과 내신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원학과랑 관련이 있는 교과목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제가 이제 상담 올 때 생기부를 들고 온다, 그쵸?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 수학 성적과 그다음에 물리 성적, 그다음에 정보 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수학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확통, 그다음에 기백, 미적분 주로 많이 보고,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를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정보 과목, 요거는 아실 것 같고, 수학, 과학, 정보, 요 3과목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한국사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물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전 과목의 성적이 다 좋아야 돼요. 네네, 다 좋아야 돼요. 근데 중상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수학 성적, 물리 성적, 정보 성적이 1, 2, 1, 2, 1등급 또는 2등급에 있는 걸 제가 확인합니다. 또는 중위권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수학, 물리, 정보 과목이 어느 정도 상위권이 있는지, 성취도는 A 그레이드를 받았는지를 제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과 전공과 맞는지, 그 다음에 과목별로 성적 추이. 요거는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 3년 내내 성적을 한결같이 하기 힘들다는 걸 입학사정관들도 알고 계세요. 물론 머리가 조금 뛰어나서 성적을 유지하면 좋죠.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한 번씩의 슬럼프도 오고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다 하세요.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1학년 때 성적을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2학년 때 상승, 3학년 때 상승 하면은 오케이,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성적이 좋았는데 2학년 때 성적이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3학년 때 올렸다.
그것도 입학사정관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세요. 근데 제일 최악은 성적이 좋았다가 계속 떨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과학과 그다음에 물리, 그다음에 정보에서 성적이 좋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4년제를 노려볼 만하다. 그다음에 3년 동안 진로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했는가, 선택 과목을 선택했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으며 봉사활동, 독서를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필요한 능력을 쌓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Q를 뽑아놨는데 Q를 뽑아놓은 이유는 많이 물어보시는 걸 제가 적어놨어요. 자, 1학년 때는 사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2학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진로 바뀐 거죠. 1학년 때는 뭐 문과 쪽 또는 다른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향을 하고 싶은 거죠. 아예 방향을 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진로가 바뀌게 되면 바뀌기 전에 진로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되고 바뀌고 나서는 본인이 정한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고민이 이어져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전공에서 이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된 핵심적인 구체적인 사유가 생기부에 남아있으면 입학사정관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본인이 고민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고민이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겠네요. 그 다음에 기록과 영역, 출결이 중요합니다. 출결은 사실 학교를 얼만큼 성실하게 다녔는지에 대한 척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미인정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요거는 지금 고1, 고2 같은 경우는 학교를 격주로 간다 그쵸?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등교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올해에서 1분 또는 30초 늦는 거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어버리세요. 안 왔다고. 출결을 인정해주지 않는 선생님들을 제가 이번에 3월 한 달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학생 중에 지금 뭐 머리 감다가 30초 정도, 본인 말은 30초예요. 모르죠. 30초, 1분 정도 늦어서 끄였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학생부에 미인정이 하나 끊겨 있어요. 근데 일반 사정관들은 이 미인정이 30초를 늦어서 미인정인 건지 아니면 절반, 반나절을 학교를 제껴서 미인정인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학년 친구였어요. 1학년 친구.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조금 성향이 독특하셔서 지금은 계속 찾아가서 이거 조금 부탁을 드리면 미인정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 선생님이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나중에 학교를 가게 됐을 경우에 조금 전략을 세워보자. 어떻게 말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미인정을 없앨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고 제가 지금 학생한테 전달해놨거든요. 그래서 고1, 고2 학생 어머님들은 출결, 미인정 안 뜨도록 특히 중수업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상은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하나씩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총 6개겠죠. 수상 경력이 많은 학생들은 그 중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 있는 수상을 고르면 좋겠죠.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컨설팅 받는 학생 중에 뭐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매 학년 매 학기마다 수학 정보 대회에서 꾸준히 수상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수시 카드를 쓸 때 그 경력을 쓰겠죠. 그 수상 경력을 쓰겠죠. 그래서 진로와 관련 있는 수상을 하면 좋겠네요. 베스트. 그 다음에 창체활동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자동 공진 4글자로 딴다고 했는데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리스트를 보세요. 교내축제, 그 다음에 체육대회, 수학여행, 수련회 등,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받는 뭐 교육들이 자율활동에 들어가요.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활동들은 전교생들이 다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에 적히는 그 전교생들의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이 적극적으로 제가 뭐 이러한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을 좀 더 하게 됐다. 확장해서 이러한 생각까지 해봤어요. 라는 걸 어필을 해야겠죠, 선생님께. 자료로 어필을 하면 남들과 좀 다른 자율활동에 대한 생기부를 남길 수 있겠네요. 꿀팁 하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2, 고3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그 다음에 고1 같은 경우는 정규 동아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에서 좀 퀄리티 있는 활동을 좋겠다. 그 다음에 봉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인성 부분 드러나겠죠. 근데 여기서 전공도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게 이겁니다. 컴퓨터 도우미 좀 해보라고 많이 시켜요. 어쨌든 컴퓨터 도우미가 컴퓨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입학산정관들이 좋게 봐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도우미. 근데 이번에 제가 시켰더니 가위바위보를 해서 뽑는다고 했죠, 학교에서. 그래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컴퓨터 도우미도 제가 컨설팅을 조금 주는 편이고, 그다음에 진로 활동 중요한 거 700자, 200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가장 많아, 글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 진로는 본인이 자신의 진로 설정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활동했고, 어떤 책을 읽고, 뭘 조사했고, 무엇을 배웠는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이제 학생도 두 분류가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겁니다. 라고 정하고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밀면 돼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자기가 했던, 공부했던,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진 역량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진로 활동에 쓰면 되겠죠. 근데 저희 학생들 중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이제 고1 친구예요. 선생님, 제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가고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소프트웨어지만 다양한 소재들을 제가 1학년 진로 활동에 쓰는 편이에요. 왜냐?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도 분야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 제안은 그러면 1학년 때는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와 전반적인 키워드를 진로 활동에 넣어두고 1학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학년 동안 이것저것 해보고 활동도 많이 해보고 진로를 탐색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 학생도 오케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로를 구체적으로 가져가면 좋겠죠.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진 학생들은 본인이 밀고 가면 돼요. 근데 고민이 되는 학생들은 고민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고민하면 된다. 근데 2학년, 3학년 때는 진로를 선택을 한 후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독서. 자,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수도권으로 서울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수입니다. 네. 서울대에서 마찬가지 대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전반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이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 제일 베스트. 그다음에 중상위권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저희가 많이 넣는 편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1 학생들은 독서 활동,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지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채특을 활용해서 본인이 읽은 책들을 넣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채특 세특했는데 해볼까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줄여서 저는 세특이라고 하고 보시면 두 번째 교과 담당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교과 담당 선생님이 작성하시는데 올해부터는 이 세특이 선생님이 무조건 쓰게끔 되어 있어요. 네네. 작년에는 보면 뭐 9과목 중에 5과목만 기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100%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이느냐? 지금 수업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듣는 수업 자체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학생들을 이제 팀을 짜서 선생님들이 분량을 정해주세요. 교과서에 진도의 범위를 정해주시고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게끔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게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토론 형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탐구
프로젝트, 그다음에 그룹 활동으로 지금 수업이 이루어져 있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자료들을 제출하게 돼요. 밑에 보시면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재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올해부터 담당 선생님들도 세특을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고 쓸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쓰긴 쓰는데 이제 보고 쓸 자료가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저 학생들 중에 보면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보면 선생님들이 종이에다가 뭘 많이 쓰게 하세요. 쓰게 시키세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본인이 느낀 점 이런 거를 쓰게끔 종이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세특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려고 하시는구나를 저는 조금 느꼈고, 그러면 세특에 좀 내용이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네.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예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지난주에 제가 고2 학생이랑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하는데, 학생부를 들고 와서 제가 봤죠. 봤는데, 세특 부분을 제가 이제 봐요. 세특 부분을 보는데, 통합사회 부분에 뭐 1학기, 2학기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달랑 한 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강함?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죠, 학생한테. 이 부분이 왜 한 줄 적혔을까? 선생님이랑 싸웠을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었대요. 그 선생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특에 그대로 반영돼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을 이제 한 반에 요즘에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수많은 학생들의 세특을 정성스럽게 써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학생을 이제 성적별로 이제 이렇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성적별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신경을 써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쓰다가 이름을 봤는데 이름을 보니 좀 저랑 친분이 있고 조금 제가 잘 아는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좋게 쓰이는 경우가 있죠. 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잘 지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성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많고 인사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 능력을 선생님에게 조금 발휘를 해달라고 제가 올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선생님이랑 조금 친하게 지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보시면 자기 평가서 기록에 본인이 한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할 것. 네. 전공 관련 과목으로 집중하면 좋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반영할 거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제가 줄거놨는데 요걸 제가 아까 설명을 넘어갔다 그랬죠. 이유는 교사 추천서 대신 활용이 가능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사 추천서가 있었는데 올해 고1, 고2, 고3들은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어요. 폐지되면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교사 추천서 대신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행특도 마찬가지 행특. 행특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파트인데 1년간의 그 학생의 한 행동들을 파악을 하고 선생님이 써주시는 영역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관심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습득한 과정,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성장했다라는 모습을 결국에는 담임 선생님한테도 어필을 해야 행측에도 잘 남들과 차별화된 생기부를 남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행특도 제가 마지막에 써놨는데 교사 추천서를 대신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특 부분과 행특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지금 고1, 고2, 고3 학생들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 자, 1번, 2번, 3번은 제가 매주 학생들과 컨설팅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1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1번,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분명히 뽑았을 거예요. 자율 동아리도 하라고
있는 걸 알았을 텐데 본인들이 귀찮으니까 안 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급 생활들, 그 다음에 교내 대회. 대회가 이제 또 귀찮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또는 나가도 대충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어쨌든 학교 생활에 성실도랑 직결되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생님과 원만한 관계 형성. 별표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드리면 선생님들도 조금 독특한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책상 줄을 이렇게 정말 FM처럼 정말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렬을 하게끔 시키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본인의 이제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혼을 내세요. 혼을 내시는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와 하소연을 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크게 혼내셨다. 그래서 뭐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달래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너를 혼낼 수는 있어. 하지만 선생님한테 싫은 티 내면 안 돼.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되게 잘해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이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머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주시고 조금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앞서 선생님들이 세특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료가 필요하겠죠. 이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화 탐구를 했구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학교에 내는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하는 발표들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매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특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 4번 교내에서 한 활동들에 대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저희가 지금 학원에서 중3, 그 다음에 고2 학생들이 딥러닝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딥러닝 수업을 하다가 지금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내용을 조금 남겨놓고 한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이제 폴더명으로 뭐 폴더를 짜든지 기록을 남겨놓으면 어쨌든 이것도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 고3 학생들 뭐 공공 데이터 활용, 파이썬을 이용한 공공 데이터 활용 수업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 R 언어를 수업을 들을 건데 이 수업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놓고 본인 나중에 그 세특에 쓸 수 있도록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교회 활동 도전하세요. 자, 본인이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한양대 CSC 경시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대에서 주관하는 경시대회라든지 정보올림피아드 등 또는 뭐 사설에서 진행하는 대회들, 공모전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서 기록을 남겨놓기 기록 남겨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을 제가 조금 놓았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요즘에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남기라고. 자, 이 6가지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6가지를 바탕으로 뭘 하느냐? 보세요, 오른쪽에. 자, 저는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상담 드릴 때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자, 이 학생부는, 너희의 1학년, 2학년, 3학년, 이 3년의 1년의 과정들을 이야기로 잘 얼만큼 풀어냈느냐, 가 대학에 입시로 가는 문의하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저는 책 한 권을 하는데요. 이 책 한 권에 그 학생의 성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학생의 역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학교 생활과 그 다음에 교과 성적과 연관을 해서 본인이 이 진로, 전공을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가 이제 빽빽하게, 풍성하게 잘 쓰여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매력적인 학생부를 만들어야 된다가 핵심이겠네요.
자, 이렇게 좀 매력적인 학생부를 잘 만들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성적보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등급의 차가 저희가 1.5에서 4등급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네. 진짜 8등급인 학생이 4점대 등급이 가는 대학교를 진학을 했거든요. 저희가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모 학생이 4점대에서 한양대 에리카를 갔다, 그쵸? 저 입시 특강을 했다, 그쵸?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업로드 해놨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도 4점대에서 에리카를 진학을 했고, 그래서 1.5에서 진짜 크게는 4등급까지 성적에서 상향할 수 있다. 여기가 핵심이겠네요. 전제 조건은 뭐다? 학생부를 잘 관리했을 경우에.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학생부를 파헤쳐 드릴 건데, 죄송하게도 온라인이다 보니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방문해 주세요. 전화해서 예약하신 후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실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어머님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싹 다 보여드릴게요. 싹 다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 오신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순서가 하위권 학생과 중위권,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학생은 어떻게 대학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써놨어요. 제가 자료를 그냥 파일링 해놨어요. 조금 대략적으로 조금 아주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조금 알려드릴게요. 하위권 같은 학생 경우는 미안하지만 성적에서 이미 걸러져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를 케어를 할 때, 관리를 할 때 그렇게 심화된 단어를 쓰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인공지능 핫하니까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공지능 이 네 글자까지만 저희가 키워드를 씁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가 뭔가 키워드를 소재를 쓰게 되면 믿지 않아요. 학교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 공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정도까지만 하위권의 학생들한테는 섹트에 넣어놓는 편이고 중위권 같은 학생 경우는 일단 생기부 스타트가 달라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도 좀 있고 봉사활동 시간이 좀 많다든지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이랑 조금 또 다른 차별화가 좀 되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저희가 키워드를 넣을 때 인공지능에다가 플러스로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생기부에다가 저희가 녹여놔요.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도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이 수학 성적, 물리 성적, 정보 성적은 좋지만 다른 과목에서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키워드는 힘들고 자,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다 넣어요. 네.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저희가 넣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정말로 진짜 방문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상위권 학생들은 저희가 중위권, 하위권보다 접근하는 방식이 또 다르다.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성적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저희가 어떤 의도로 설명을 하면 척하고 하더라고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또 다르게 접근을 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많아야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많아야 돼요. 리스트업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야 특기자 전형을 노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아쉬워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부담이 되는 전형이죠. 그렇죠? 조금 금전적이든. 그래서 이 전형의 경우에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학생들은 차라리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진학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종월도 입상을 했고 본인이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 게임 개발도 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노려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학생들마다 저희가 짜는 테크가 달라서 만약 특기자 전형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한번 본인이 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보고 가능한지 또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학종에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저희가 수식 카드를 쓰는데 6개를 쓰고 뭐 유니스트나 지시자 포스텍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에 들어간 학교라서 6개 플러스 1개 더 들어간 학교예요. 그래서 좀 좋으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7개까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어쨌든 6개 학생 수식 카드를 쓰는데 이 6개를 쓰면서 자소서를 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소서는 왜 필요한 걸까요? 자, 보시면, 자, 아까 전에 저희가 뭐 표로 막 제가 적어놨었는데, 보시면 활동들마다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글자 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유한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이 생기부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을 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만큼인데, 그 다음에 이만큼인데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만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빈다, 그쵸? 그 빈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자소서의 역할은 학종 전형에서 그 학생의 부족한 기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 이 소프트웨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까다로워하세요. 알고리즘에 관련된 정보를 넣어놨었는데 그 내용이 아예 누락됐어요. 선생님이 아마 제 예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다 쓰면 돼요? 자기소개서에 쓰면 되죠. 네네. 그래서 그 부족한 기록을 채워주는 역할을 자기소개서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자기소개서가 또 바뀌고 있어요. 보시면 1번 공통문항과 글자 수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이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고 지금 올해도 폐지대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학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양대, 그 다음에 서강대,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부산대, 한국외대 이 학교들이 지금 올해 자소서를 폐지한 학교들이에요. 좀 더 학교 몇 개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지금 또 이런 글자 수가 축소될까요? 그 배경은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논술 전형이 아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보고서를 또 쓰는 거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글을 쓰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본인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 없는 거죠. 5, 1, 2, 3 동안. 그러다 보니 이 수식카드 6개를 한 번에, 그리고 학교마다 문항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문항이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쓰는 게 6개를 쓴다는 자체가 너무 학생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자 수가 축소되고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학교에서 조금 반발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생기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럼 이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주는 거죠. 방안이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조금 난색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소서가 축소되고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좋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축소되고 폐지된다는 건 결국엔 학생부 관리가 중요해진다로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역량을 학생부에 표현되지 않았을 경우 풀 수 있는 방법이 자소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본인이 이만큼 할 수 있으면 이 역량이 다 생기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맞죠. 저를 학생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소서가 축소, 폐지됐다.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학생부가 중요해진다고 다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어머니 학생들이 원하는 하다못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종의 퍼센테이지가 70%예요. 그 다음에 정시로 30% 정도 뽑아요. 네네.
교과가 없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 뭐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가고 싶은 학부모님 들어봤을 법한 그 주요 대학교에서는 학종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엔 학생부 관리가 핵심이다. 네. 그래서 저희는 UG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데 커리큘럼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도입부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수업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입시 컨설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을 할 때 성적도 중요하죠. 소프트웨어 실력도 중요하고 근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공들은 실력을 좀 더 선호합니다. 성적은 성적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조금 더 실력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돌아가서 입시 컨설팅에서 중요한 건 뭐다? 생기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창체 활동과 그다음에 교과별 세특 부분이다. 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 관리의 핵심은 뭐다? 일단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키워드는 저희가 성적,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실력, 그다음에 지금 현업의 트렌드를 모두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업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을 짭니다. 저희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매주 학생들마다 컨설팅을 하는데 학생들마다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요. 거기에 대한 바탕은 뭐 성적,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실력, 그다음에 진학 중인 학교의 상황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학생을 통해서 파악을 한 후에 접근을 합니다. 물론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깔려가 있죠. 그다음에 그 파악된 학생 정보를 가지고 저희 입시 테크 트리를 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내용들을 가지고 매력적인 생활 기록부를 학생들과 만들면서 저희는 대학에 보냅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소프트웨어 역량이 앞으로는 필수적이다. 정말 필수적이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크게 큰 그림 정도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면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이제 대학을 보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원으로 아카데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